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5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편도선염과 감기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으로 방송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자유연합의 김성욱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모 박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바람이 솔솔 붑니다. 그야말로 관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만은 모 종편 방송사로부터 관광을 당하셨죠, 이번에. 예. 네. 관광을 당한다는 게 뭐야? 김영삼 대통령이 관광? 아니 관광을 조금 사투리로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게 유행어가 됐죠. 관광. 저는 관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광. 네. 오케이. 자, 그 얘기부터 좀 해줘 보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니, 모종편사가 뭐요? TV조선이죠. 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나 그거 못 들어봤는데, 그 시청률 얼마 나와? 쌈은 0.7%, 거의 안 0.8%.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뭐하러 가서 놀아서 욕을 봐? 아니, 욕을 못 들어도 출연료 얼마 나왔어요, 출연료? 시청률. 시청률 그래도 출연료 안 나왔어? 5%, 아니, 6%뭐. 출연료 줄 텐데요. 그래도 반토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준다 그랬는데. 네. 깨고 나갔다고. 한국 말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중간에 나갔다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출연료를 못 준다. 그거 말이 안 되는데, 방역을 내버렸으면 당연히 나갔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내가 받아줄게. 아, 네, 그리고 대단하다. 준다는 얘기도 아니, 저기서 틈만 나면 받아줄게, 이런 말 하는데. 받아줘야지. 우리 김 대표 조심하셔야 돼. 요즘은 받아주고 팔을 먹어. 입안 주고. 언제 가서 출연료도 받아줘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최근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니, 우리 해결사. 장 대표는. 네. 아니, 이게 무슨 벼슬이라고 몸 아프면 못 벗으면 안 나와야지. 목숨 소리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게 시청 맨 세이프 TV 사회안전방송 PD들이 저보고 간곡하게 정말 어지간하면 나와라. 시청률 너무 완전히 이렇게 할 때 이거 어딨어. 내가 아까 보니까 저 양반들 왜 저 목소리 갖고 왜 나왔냐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던데. 아니, 형님이 진행을 하니까 시청률이 그냥 눈에 띄게 하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고 나와서 이 목소리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겠냐고. 자, 그래서 얼마나 열받은 겁니까, 그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네. 이제 중간에 나갔죠. 잠깐만, 방송 중에 나갔지, 맞지? 아니, 근데 이제 녹화하니까. 생방송이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녹화니까. 녹화니까 이제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아니, 취해줄 거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팩트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료 가져와야 돼. 계속 자료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뭐야? 지금 그 친구 한 말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뭐 대량하사, 90년대 중반에 대량하사가 없다. 장성민 주장이 하면. 네. 그리고 탈북자들이 이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많이 탈북한 이유가 햇볕 정책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계속 지원을 하면은 탈북자들이 많이 나와서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북한에서 굶주려서 나온 사람을 네.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먹을 게 있으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차 자료로 그 얘기를 사람은 해도 탈북자랑 만나본 적도 없나 보지? 탈북자들한테. 그때 안보 전문가입니다. 당신들 이념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 이념 웃기지 말아를 배고파서 나왔다고 막 화내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네.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아사자 숫자가 22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인정을 하질 않는 그다음에 거죠. 국내의 좌파 성향의 친북 성향상의 학자들이 40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유엔이라든가 무슨 식량기구 WHO나 이런 데서 추정한 게 250만에서 320만이고 네. 2차, 3차 충격으로 그 아사한 사람들은 사실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야? 장성민 주장에 하면. 뭐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있다 그러니까 저 증거 갖고 와라. 네,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 증거로 되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 300만 명이 죽었으나 22만 명이 죽었으나 22만 명도 대량 아사라는 면에서는 전혀 뭐 차이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가장 그러니까 원초적인 TV조선이 팩트들. 요새 대주주가 평양방송이 된 거요?
뭐 그런 평양에서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러니까, 출자한 거야?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김성욱 대표는 방송을 깨려고 나간 게 아니고 사회자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러 나간 거고요. 아니, 뭐 그런 네. 문제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방제 얘기를 하고, 뭐 노골적으로 연방제를 하겠다고 하길래. 근데 제가 이제 단서를 달았죠. 북한이 만일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다음에 북한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방제하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지금의 공산체제, 주체사상 체제하고 어떻게 연방제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그거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지인즉 이건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다음에 연방제하는 거 그거를 비판하면서 현재 공산체제, 주체사상 체제하고 연방제를 해도 된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이고 그리고 이건 법원 판결로도 북한의 대남적헌호소원이라고 판시가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네, 어쨌거나 그 TV조선에서는 PD 명의로 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네. 자막으로 방송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 사과문을 보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 사과문을 보고 더 네. 열받았다. 네, 이유는 뭐라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 사과가 이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령 연방제라든가 이제 쟁점이 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반론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 김성욱 대표가 그냥 혼자 열받아서 튀어나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또잘 간다기네. 그리고 여기 TV 조선 게시판에 올린 그 수많은 항의 글들도 잘 모르고 네, 김 대표. 네, 방송 못 듣고 김 대표. 내가 그때 딱 할 때 하는 말이 있어. 땀을 맞아도 금반 찍힌 놈한테 맞으세요. 네. 그거 그까이 거 시청률 0.7% 우리 저격수다보다 못한 거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신 말씀입니까? 0.7%면 그래도 수도권에 한 7만 가구 보는 건데 우리가 더 세지. 우리가 더 세다고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오디오 파일만 해도 몇만 개가 나가는데. 그런가요? 우리는 그럼 이거 나는 새 오디오가 좋아. 얼굴이 안 되잖아. 저도 오디오가 좋아요. 예, 여기가 얼굴이 되는데. 자, 그나저나 이 장성민의 시사 탱크는 시사 만행. 아니 어쨌거나 공식 명칭은 그 하루에 이제 4개나 5개 정도 댓글이 올라오던 프로그램인데 김성욱 사태 이후 댓글이 무려 800개 이상 달리는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녹화 방송에서 저렇게 파행이 된 거를 방영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저런 거 처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파행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거는 노이즈 마케팅용이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성공해서 축하 전화하려고 네. 제가 그쪽 제작진 전화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전화했는데 막 저한테 네. 화를 막 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하고 통화를 내가 했길래 그렇게 실명은 화를 아는 그쪽 제작진에 네. 그거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그렇죠. 화를 막 내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근데 그럼 왜 우리 회원인데 난 협회 회장이고 제가 미디어치 운영하니까 보수 쪽에서 언론에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은 그런 처리를 내가 여러 번 내가 대행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은 그냥 법적 절차 밟겠다고 이제 끊으니까 이제 연결이 돼서 다시 대화를 하는데 노이즈 마케팅 시도를 한 건 맞는데 이 전화 그 다음 얘기는 할아버지들이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업무가 마비됐다는 거야. 완전히. 김성욱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 이름이 리버티 헤럴드. 그리고 리버티 헤럴드가 변희재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 미디어 협회 회원사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전화해서 네. 항의할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예, 협회 차원에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TV조선에 전화를 많이 해서 네. 업무가 마비되고. 그것도 또 저 왼쪽 왼쪽 그 가짜 진보애들은 또 이제 김성욱 대표가 돈 풀어갖고 할아버지 알바 썼다고 또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할아버지들을 알바로 동원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 그러네. 네, 젊은 사람 알바도 아니고요.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 가치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욱 대표한테는 뭐 개인적인 팬레터나 전화 이런 거 안 옵니까? 혹시 뭐 성금이 답제했다든지. 성금은 한 몇만 원 들어왔고요. 네. 그건 좀 어떻게 좀 5만 원. 궁금한데. 성금 5만 원. 근데 근데 이제 방송 나가고 굉장히 화가 난 분들이 많았죠. 뭐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만 한 50건, 최소 50건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제가 트위터에 오늘의 초대 손님 김성욱 대표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런 거 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4개를 엄선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박두진님, 두진80님이 물어봐 달라고 한 거. 언제부터 대북 문제에 관심을 가졌나요? 제가 기자를 11년 지금 해왔는데요. 네.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북한 문제를 다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 거요. 아, 네. 경제 파트에서 대기업을 다뤘어야지. 그래야. 이게 까내가 생기는데. 아, 그게 이제 금반지 있긴 있어. 그렇지. 근데 뭐 어디 저기 북한 애들 맨날 다루니까 여기서 그 종북 친북하는 사람들한테서 맨날 구박 맞고 뭐 하다못해 어디 TV조선 0.7%짜리 시청률에 끌려나가가지고 무쇠당하고 인생 반성하세요. 아, 요새 그렇게 살 거 아닙니다. 네. 반성하시고요. 자, 새벽종님, 새벽종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햇볕 정책은 반인륜 정권을 연명시켜준, 그 반인륜적인 김일성 정권을 연명시켜준 반인도적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사회자가 퇴장을 했을 텐데, 왜 더 세게 못 나갔냐. 아, 그게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거 했어야 되는데, 진짜 깜빡했습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네. 아니, 사회자가 퇴장하는 김성욱 대표 뒤에다 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본인이 썼어요. 뭐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방송 비적합 용어로 좀 많이. 이게 저 땡땡 내 방송에 내 방송에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했죠.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던 거 하여튼 네. 뭐 그런 요지로 얘기. 오늘 나도 방송 끝나면 말할까 한번. 그 나도 다음에 한번. 이제 앞에 뭐 좀 더 있는데 그냥 뒤에 가이하인이라고 쓰시는 우리 트위터리안이 백낙청 교수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대학 시절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백낙천 교수는 그 연대 교수가 아니고요. 저는 연대를 나왔는데 아, 서울대 네. 교수죠, 그 사람은. 아, 백낙청 교수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고 김성욱 대표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 그게 저는 아니고 연대 이제 법대를 뭐 나왔- 서울대스럽게 보이나 보지? 아니 저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아, 연대 법대를 나왔다. 네. 네. 백낙천 교수는 근데 영문과 교수시고 이분이 저 전공이 로렌스 전공이. DH 로렌스죠. 차탈레 부인의 사랑. 그 저기 영국의 그러니까 신미주의 대가당 문학의 아주 최고봉인데 네. 나 그 양반은 왜 자꾸 평양을 끼고 도는지 몰라. 평양에 무슨 그 대가당한 거는 김일성 기쁨조밖에 없거든. 그게 그렇게 좋은가? 그럼 기쁨조의 사랑 다음번에 그거 갖고 연구하실래나? 모르겠네. 아, 한때 그 영국에서 어. 영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종교, 예. 남녀 문제, 예. 추리 소설, 그 다음에 그 건강,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하나의 제목으로 좀 압축해보자. 그래서 뽑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차탈레 공주의 위장약이 사라져버렸다. 아, 왕실까지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 더더욱 읽기 어려운 우리 차탈레 부인. 네. 그 다음에 이성준이라는 트위터리안이 혹시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기타 기관에 소송할 생각은 없느냐? 아니 이제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고. 게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과문을 낸 걸 보니까 이거 그냥 가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본인은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를 보고도 화가 났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다지 화는 안 났는데. 그러니까 사과문 나오기 전까지는 뭐 네. 소송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걸 생각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서 아니 진지하게 보는 순간에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전문은 이 변희재 대표 아닙니까? 언론중재위 전문가. 언론중재위에 제가 한 25번 정도 출석이면은 네. 원래 언론인들이 주로 한 평생 한 2-3번 정도 가는데 그 남들은 저는 벌써 25번을 갔는데. 네, 뭐 12배, 그 지금 문덕은 저 집 때문에 희한한 게 달았어. 건 거랑 걸린 거랑. 언론인들은 다 걸려서 가는데 네. 저는 24번을 한 번 걸려서 갔고 어디를 상대로 한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막 프레시안 뭐 오마이뉴스 네. 뭐 이런 친노 매체들 거길 걸어서. 네, 걸어가지고 가서 한 반반 정도 승률 올리고 있어요. 그럼 반반이면 좀 위험한데. 근데 김성욱 이게 대표, 이게 반반이면 위험해요. 언론중재위라는 데가 이미 DJ 정권 때 조중동 잡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한다. 애초에 직원을 뽑을 때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직원은 안 바뀌잖아요. 네. 아주 철저하게 친노 스타일들이에요 직원들이.
본인의 그래서 저 TV조선 그러니까 잡으러 가자 그러면 다 당연히 느낄 우르르 때는 나와. 아니, 느낄 그렇다. 때가 아니고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소송 걸은 데가 주로 친노 매체니까 성분이 반반인데 조선 같은 거 걸리면 그거 100%예요. 조선 같은 데 걸렸다면은 저거는. 그럼 두 분이 어떻게 알아서 할 겁니까?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충분히 제도 가능한 사안. 사안이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보수 단체 쪽에서는 이념적 접근하는 거, 저는 이제 언론 절차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성민의 사고 같은 건 보지 않고 철저하게 언론법으로 보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성민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 나간 다음에 한 멘트가 일방적으로 그냥 인격살인 해버렸어요. 김성욱 저 또라이 같은 또라이가 인간이 아니라 뛰어나갔다. 나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언론중재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죠. 거기다가 똑같이 장성민 입으로 김성욱 대표가 그게 아니고 장성민 사회자가 하도 황당한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항의하러 나갔을 뿐이고 해서 반론을 보도 왔다. 이게 반론 보도가 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서. 자료를 가지러 나갔다. 우리. 근데 말이야, 나 저럴 때 보면 네. 저 양반이 길을 잘못했겠어. 공인중개사를 아니야. 김앤장의 사건 브로커 담당. 저 이런 거 있지 말고 법원 그 담당. 네. 나무차 설득을 잘해. 계속해봐. 네, 제가 이렇게만 걸면 이긴다. 뭐 그러구만. 제가 생각하는 저격수다의 정체성은 시사 토크쇼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법률 상담 프로그램으로 잠깐 변신 중입니다. 법률 브로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그리고 바라고요. 그거하고보다 더 큰 게 이게 언론중재가 노무현 때 개정이 되면서 피해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법원까지 안 가도 그래요? 그냥 중재부장이 5천 딱 찍으면 받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 돈 얘기가 나오면서 김성국 대표의 눈동자가 갑자기 반짝반짝 뜨는데 저 집문은 더 반짝고요. 출연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방송이 완전히 파행됐잖아요. 완전 파행된 상태에서 그거를 방영하면서 파행의 사유를 한 출연자한테 덮어 씌워놨잖아요. 네. 이거 최소한 5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김성국 네, 대표가 명백하게 이거는 명예를 덮으시려고 돼요. 인지 때는 없어요. 인지 때는. 아니 언론중재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인지 때 없어요. 잠깐만, 이제 둘 사이에 저몇 대 몇이냐 뭐 이것만 얘기 좀. 아니 원래 우리 게임 그때 끝나는 거구나. 우리 그때 조선일보 잘한다. 조선일보 마동원 교수 때 우리 5억 했잖아. 그래요? 5억을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5억 걸어놔가지고. 당신이 걸었지. 그래서 5억 나는 걸어넣어가지고. 조선이가 원수 주기 싫어. 난 조선일보에서 전날에 뭐 사고하니 뭐 다 해놓고 그래서 취하에 또 조선일보에 사기당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자료 못 받고 있잖아요. 조선일보사가 우리 저격수다에 대해서 팟캐스트 중에 사실과 가장 많이 배치되는 다른 팟캐스트라고 해놨어. 사실 아닌 거를 많이 방송한다고. 낙검수보다 더 사실이 아니래. 맞아. 그때 기사 봤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조선일보 언론주자가 정정보도 플러스 5억을 걸어놨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돼요? 아니 5억 걸어놨는데 중재 첫 심리 야밤에 심리 전에 야밤에 이한우 부장이 전화 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다 취하니까 염려 말고 취하라고 해서 다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딱 취했는데 그냥 취한 그다음에 아무것도 취하면은 다시 못 넣어. 오빠는 못 넣죠. 그럼 이제 내가 넣으면 되는구나. 지금 6개월 지났나? 6개월 내야 되는데. 아니죠. 5월 한번더 8일인가. 넣어야 그럼 내가 넣을게. 한 번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당신은 또 내가 또 누가 조선에 누가 원수 줄 거야. 자, 가위바위보는 방송 끝난 다음에. 오케이. 근데 그때 조선 무서워. 내가 이 언론 원수 문제에서 주는 느낀 거. 게 보수가 조선일보를 언론 중된다는 거의 전례가 없는데 내가 굉장히 신나는 이 거예요. 오빠는 거기 좀 그 집 좀 드나들어. 저는 뭐 칼럼도 어. 썼고, 네. 나도 칼럼 근데 썼지. 그 우문일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왜 그러죠? 그거 기자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머리가 조금 그 순간적으로 뭐 뇌망염을 알았든지 왜 순간 뇌망염 있어가지고 뇌수가 꼬이는 병 있어요. 뭐 우리가 1시간 동안. 그건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낙동수만 때리면 조선 편파 소리 들으니까 이제 저수도 하나 생략 만든 균형을 거고 맞춰서. 이번에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것 같다. 난 이번에서 이렇게 이게 사측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는 이유는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보수하고 선점 긋는 거 보여줬다. 근데 조선 불쌍하다. 이제 그만하자. 자, 어쨌거나 5천만 원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김성국 기자가 흥분해서 흥분해서 얼굴이 이러고. 싹 있어요. 저 주차할게. 이거 손으로 말고 얼굴도 막 가리고요. 이 마이크도 막 떨어뜨리고. 방통심의위로 또 갈 수 있어요. 방통심의위. 그래요? 연타로 간다. 그렇죠. 방통심의위 그러면 가면은 딱 가면은 다 호출 다 나와 제작진 해가지고 거의 거긴 그냥 크지. 검찰 수사가 들어가. 거기
이거는 아니, 저는 100% 경고라는 게 네. 파행 방송을 어떻게 방영을 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녹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행 녹화를 어떻게 방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녹화해서 그냥 그걸 저거 시청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과야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시청자 사과지. 아니 게다가 이제 그 사과를 장성민 씨가 개인적으로 그 구두로 사과를 하는 거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뭐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사실은 근데 그 사과도 언중위로 갔을 때는 반론보도가 피해자하고 협의해서 사과하는 거고 네. 방통심의로 가면 저런 식으로 안 하고 아, 거의 그렇군요. 법률 판결처럼 탁탁탁 무섭게 가는 거죠. 강제조항으로 강제조항으로 간다. 그리고 감점료이래요. 저 종편도 저게 이제 네. 3년마다 재심의를 받는데 거기에 시청자 사과 들어갔다면 엄청난 감점을 받아요. 저거. 그러니까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 대응할 방법도 쓰도록 해요. 네. 저 이제 두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네. 이제 뭐 어떻게 서로 나눠 먹을 건가 뭐 이런 그런 그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거는 좀 이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세요. 어쨌거나 김성욱 기자가 아주 속이 시원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희도 게스트로 모신 이게 보람이 무식하면 있습니다. 당한다는 얘기 알아야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저 김현장에 사건 담당 브로커하면 내가 진짜 모르고 넘어갈 가서 찍어오는 거야. 모습가 너무 몰라서 아니, 무식해서 그러네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딱 가서 찍어오는 거니까. 네, 여러 번도 이 그랬어요. 사람을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말할게. 오빠가 김현장 사건 담당 브로커하면 김현장 파트너보다 더 가지고 와 돈을. 야, 그 와리 먹는 게. 어떻게 어. 사람을 바로 옆에다 앉혀놓고서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하나. 마지막 대본 딱 치는 거지. 아유, 잘못 치는 거. 작가단체, 보수야 작가단체를 도와준 적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또 도와준다 하잖아. 언론 문제가 뭔지 몰라, 애초에. 그러니까 다 하는 거지. 아 진짜 배워야 된다 이거. 네, 그래서 메이크업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의 말춤이 화제가 됐습니다. 애국가는 여전히 안 불렀습니다. 아, 여전히가 아니고, 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안 불렀죠. 그냥 이제는. 다 뭐 뭔가- 갔으니까, 애국가 부르자는 애들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을 네, 확실히 확실하게 있는 안 거예요. 부르겠다는 자세를 아주 단호하게. 가사를 몰라서 안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원래 그 심상정이 먹었다 애국가 다 가사 몰라요. 어거지로 부르다가 이제 다 갔으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인물이랑 행동으로 가더라고요. 그 말춤에 대해서 진중권 뭐 이런 분들이 좀 약간 그 부정적인 멘트를 날렸죠. 아, 이 오빠는 꼭 자기는 입으로 안 해 다 알면서 내가 말할게. 정신병자라 그랬지. 진중권이 뭐 트위터에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나? 정신병자인가? 추태 그만 부리고 추태 그만 부리고 어, 언니 뭐라- 평양 스타일이니까 정신병원이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 네. 아무튼 아주 막말을 퍼붓지 막말. 막말을 그거를 퍼붓다. 퍼붓어. 이게 진중권 씨가.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논란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오늘 저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정희하고 김재현하고 이렇게 말춤 추는 사진 확 나오고 거기에 서기호 씁쓸하다. 서기호도 서기호 이게 판사. 정신이 있는 거냐? 네, 씁쓸하다 하고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보면은 마침 굉장히 그- 이제 미친 여자들이 막 춤춘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그 분위기상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니 변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저는 그 어제 이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통해서 2시간 반 동안 다 봤거든요, 선생님들. 그거를 전부터 다 끝까지 다 봤어요. 네. 봤다. 저기가 통진당 골수 팬이야. 팬. 아니, 한 2시간 반을 우린 못 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돼서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통진당 볼 수밖에 없죠. 절실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보면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른바 제비족 깡패들이 빠져나간 거야 사기치고 제비족들이 빠져나가서 가정이 다시 평화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정희 대표가 나타나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이정희 대표의 대선 추대식 정도 수준으로 갔죠. 오종렬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몇 년 만에 당 행사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오종렬이 봤어요 어제? 오종렬 마이크 딱 잡으면서 그냥 초장에 그렇구나. 유시민 탁 하면서 문 열어놨으니까 다시 오라고 문 닫지 맙시다 다시 돌아오고 분위기 장난 아니다 오종렬이 그래서 그렇게 딱 가로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정희가 나가서 가지고 막 기대 같은 박수 받은 거예요 이정희가 나가서 거의 출마 선언했죠. 그렇게 분위기 잡고 이정희가 들어온 다음에 이 행사가 들어가는데 영상물 통진당이 유시민 세력에게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건 뭐 어떻게 강간당했는지 내다봐야 당하고 선거 부정은 유시민이 저들었는데 이정희가 덮어 씌운 거예요. 어. 그걸 이제 영상물이 나오니까 이정희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그 주위에 여자 당원을 다 울었어요. 울음바다가 된 거야 거기서. 억울하니까. 네. 그건 억울한 거야. 한 진짜 4개월 억울한 건 동안 억울한 거야. 그랬으니까. 그거 당한 거니까. 계속 그러면 울어가지고. 역시 영상물의 힘이 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그 통진당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시시비 그 문제에 관해서만. 문제에 관해서 선거부정에서 선거 부정에 완벽하게 대해서는. 한 거지, 완벽하게 그 누명 덮었던 아, 건데. 물론 지금 구당권파가 훨씬 더 평양이랑 거리가 가깝겠지. 거기다가 8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또 덮었었지. 덮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돈 문제랑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아치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규 원래 이상규 그 사람이 나를 소송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미선희 효순이 2000년 촛불시 사회자였더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나라 사회 하더만 이 사람이. 촛불시 전문 사회자 이상규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띄우려고 공연패들 원래 이 종북이 자랑하는 거 한대련 출신의 그 무용단들 있잖아요. 얘들 확 들어가지고 안무하고 거기서 이제 진보 스타일이라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그 패러디한 그걸로 불러가지고 띄운 거예요. 띄웠는데 이정희가 그것도 계속 울었어요. 그거 할 때도.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정희가 페이스북에 밝혀서 알게 된 거죠. 그때 현장에서 몰랐는데 그 학생 당원들이 춤추는 중에서 여자 당원 하나가 이제 거의 반짝반짝 옷 입고 춤추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 남동생이 지금 감옥 구속됐다 그러더라고. 통진당 그 중앙위 폭력 사태로. 그걸로 한 20년 가까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이 원래 함대 애들 다 구속당한 거 아니에요. 걔 언니가 춤추니까 이정희가 그걸 보고 또 운 거야. 그걸 보고 남동생 감옥 갔는데 이렇게 웃어 추니까 이제 그 더우니까 이제 이상규가 원래 말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출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 우니까 이상규가 사회자 직권으로 당직자도 같이 춥시다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춘 거야. 학생 당원하고 이상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는 이 눈물의 파티란 거거든. 이제. 눈물의 파티였고. 눈물의 파티였어 완전. 야, 저 통진당에 뭐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데 당권파는 너무가 꺼진 것 같아 요새. 평가가 왔다 갔다 했고 요새 가지고 그걸로서 조금 뭐 생기는 게 있는지. 저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나도 저 말 딱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정희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거 가지고. 그렇지, 조롱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맞아. 놈들도 아니고 뒤통수 치고 누명 덮어씌우면 서기호하고 진중권이 이정희를 조롱한다. 이건 인간 말종들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전승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전승으로 통과하자마자 이른바 그 문재인 측에서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은 이선으로 좀 후퇴를 해라. 이러고 성명이 나왔어요. 전승으로 확정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네. 이른바 문재인 측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원래 사실 문재인 측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그 김기식, 최민희, 남윤인순, 종북시민사회 인사들, 초선의원들 21명이 박지원, 이해찬, 이선 후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1월 서울경선 전날에 통과가 됐어요. 네. 원래는 선관위에 대해서만 모든 권한을 후보한테 가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 내에서 김한길 쪽이 강하게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이해찬, 박지원이 완전 당권을 다 내놓고 모든 걸 문재인이 갖도록 형식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돼 있죠. 그럼 이해찬, 박지원 이 두 분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근데 잠깐만, 그 김기식은 그 저기 내가 꿈꾸는 나라인가 뭔가 해갖고 저기 이해찬 배려에 의해서 빠지단 사람 아니야? 참여연대 원래 박원순의 2인자였는데 송호창 같은 경우는 박원순 따까리도 일을 하는데 김기식은 약간 달라요. 김기식은 독자 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이해찬 하는 그 잊어버렸네. 무슨 혁신과 통합인가? 거기에 얹어서 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지고 지분을 받아서 그래서 비례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찬이 데려온 사람이죠, 따지면.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이해찬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칼을 휘둘렀고 이해찬 등에.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양반도 이해찬도 그 양반도 늙음하게 욕보내. 지금 심각한 배신이 이해찬, 박지원이 사퇴론으로 몰린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에게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계속 문제되는 그러니까 게 문재인 후보가 전승을 거두도록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이해찬, 박지원이 몰린 건데 그걸 문재인 측에서 나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대놓고 지금 나가라 그러고 있는데 수혜자가 네. 근데 우리는 그때 문재인 측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 게요. 정치를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패거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문재인 측 인사라 그러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그때 수석들 뭐 전해철이나 양정철이나 그거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문재인 측이라 보기도 어렵죠. 그럼 지금 이번에 21명 했던 그 사람들 문재인 측이야? 문재인 측 아니에요. 지들 권력이죠, 원래 종북시민사회 권력이고.
다 그렇게 돼 있고 김어준이가 무슨 문재인 지가 권력이죠. 김어준 씨도 여기 그 나가라 파에 나가라 파에 합류가 돼 있다고 봐요. 나가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해찬이 워낙에 독재를 휘두르니까 뭐 해먹으려고 그러면 걸리거든. 지금 쫓아내기 딱 좋은 타이밍 같잖아요. 다 나가라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은 이해찬 드러내면 그거 귀신 나오는 집 되는데 이해찬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방권이 유지되는 집인데 그 집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그건 중평이 그래. 지금 거의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건데 김성옥 대표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저긴 관심 없어. 공무원 관심 있어. 번지 아니 좀 관심 있는데요. 예, 국내 문제 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실 마이너 그룹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관심이 더 국민들에게 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철수 교수와 한 번 더 준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준결승 결승. 결승은 대선이라고 아. 보는데 준결승이 그 문제랑은 맞물려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하든 안 하든 뭔가 당이 이렇게 버티면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해찬, 박지원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김어준 뭐 이 정도 초선들이 당 운영했다가는 한 달 버틸 수 있을까? 라고 네, 결국 이 배신의 정치 잘 버텨. 잘 버틴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 동네 중딩 고딩 애들 거기다 대딩 뭐 요런 애들 칼제비들 설치는 비열의 거리 가도 그 비열한 그 생태계는 계속 유지돼. 나름대로의 그럼 질서가 아니라 네. 나름대로의 그 24시간 365일 칼질 체제가 유지되지. 네, 자 어쨌거나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 문제도 있고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세 평인데요. 최근 들어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인혁당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인혁당이 제1야당인 줄 착각했다. 네. 인혁당 문제. 네. 인혁당이 제일 야당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네. 한 일주일 동안 신문에 너무 방송에 인혁당에서 인혁당이 네. 인민혁명당이 우리나라 제일 야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슨 신당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는데 인혁당 문제는 역시 제일 연령이 그래도 비슷하신 연령이 비슷해. 이 양반아. 선배님이. 인혁당이 75년 사건이요. 나 그때- 75년대 나 연식이 그래도 나도 젊어.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때 전 초등학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변 대표는 그때 뭐 할 때죠? 김성욱 대표랑. 74년생. 네, 저도 4살 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가리 불긴 해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네, 이런 거 그게 나오면 이제- 제일 형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위로는 다.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8명한테 사형 선고를 때려놓고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했거든. 그래서 이례적으로 빨리 집행한 거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고문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이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가 이거를 다 뒤집어 버렸지. 그래가지고 그 과거사위원회가 준사법기관적 그 판단력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간첩 만나고 뭐 김일성한테 뭐 돈인지 책인지 다 받고 그랬는데 이건 간첩이랑 같이 하려는 게 아니라 이념 서클이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렸어. 그 결론을 받아가지고 사법부가 그 결론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네. 그 과거사위원회, 네. 과거사법인가 뭔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 결론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이 2007년에 뒤집어 버렸죠. 무죄로. 그리고 나서 그 손해배상이 들어가서 배상액이 한 80억씩 나갔을걸? 1인당 한 80억 정도 네, 그 정도 나갔을 네. 거예요. 640억 정도 나갔으니까. 그 이자까지 뭐 해서. 640억. 637억인가 뭐 네.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73년, 4년, 5년, 6년이 그때부터 78년 정도까지가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의 최악의 위기예요. 그렇죠. 뭐 월남 패망도 그 시기에 끼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월남전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게 71년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월남에서 철수한 게 72년이에요. 우리가 월남에서 철수. 그러니까 월남 망한다라고 이미 다 해서 차례로 발 빼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73년에 오일 쇼크예요. 그렇죠. 1차 오일 쇼크. 나라가 값이 거덜나. 갑자기 이제 뭐 몇 배로 네. 뛰어버려서. 나라 그때는 뭐냐면요. 해외 건설업체가 송금을 얼마 하나를 한국은행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외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오늘 현대건설에서 송금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 때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그때. 그랬죠 그때는. 왜냐면 양쪽에서 저걸 다 땡겼으니까. 화끈하게 밀어줄 때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힘이 최강조에 달했을 때라고 월남전 패망 때가. 그 8.18 도끼만행도 76년. 76년. 그러니까 그리고 75년에 그러니까 그 1심 재판 한 달 전에 그 해경 863호라고 오징어잡이 지도하던 배가 북한 인민군의 습격에 의해서 침몰하면서 28명의 순직을 해요. 28명이 전부 순직을 하는. 순직을 네. 한다고. 그리고 74년에는 문세광이 8.15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총을 쐈는데 그 유탄으로 유교사 이마에 유교사 맞고 들어가고. 유교사가 이제 서거를 하죠. 그때 그러니까 한창단원으로 갔던 여고생도 하나 예, 예.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살벌한 때라고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막 나라에 근데 어떤 집단이 있어서 이 집단이 최소한 그러니까 이 인혁당이 뭐가 있냐면 그거는 이제 여러 증언이 있잖아. 뭐냐면 1차 인혁은 64년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무죄로 다 나왔는데 1차 인혁이 실제 조직이었다라고 나중에 증언이 나와요. 박범진 전 의원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하시고 민정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 양반은 그 양반 내가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집안 내력이 다 그쪽인 분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한을 갖고서 아주 심한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네. 사상적 전향을 하신 근데 분이거든. 인혁당은 이분이 실체가 있다라고 같이 네. 맹세했다, 선서했다. 그 다음에 안병직 의원이 1차 인혁이 실체라 그랬다고요. 안병직 교수가. 안병직 교수. 예. 시대정신에. 시대정신에. 그 양반도 대한민국 말하자면 좌파 성향 진보 지식인의 거두였던 분이지. 그러니까 지금 백낙천급의 분이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데 2차 인혁이 1차 인혁이랑 사람들이 겹쳐. 그러니까 1차 때 검거된 사람들이 재건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선 첫째가. 두 번째가 이 양반들이 이상한 문건을 갖고 있었다고. 그걸 회람하고 공부했다고. 뭐냐면, 김일성이 극비리에 노동당에 대남 적화 사업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라고 지시한 문건이에요. 그 지시 문건이 명세율에도 보고서야. 네. 그러면 당원으로서 당에 낸 거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유일신적 수령 체제가 확립됐죠. 아니, 확립됐지만 당을 인정을 했던 때죠. 그때만 해도. 그때는, 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대남 적화사업 총화보고서라는 아주 초특급 기밀 문건인데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모의를 했다고 2차 인혁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구했죠? 그때는 뭐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라디오를 듣고 베꼈었다라 그러는데 실제 문건이랑 글자 하나 안 틀려. 그리고 그 내용이 라디오로 나올 내용이 아니야. 초특급 기밀 문서니까. 직접 받았다. 그게 수사관들의 심증이죠. 네. 김성국 대표는 뭐 그 당시에. 인민혁명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2차 인혁.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예, 인혁당 네. 재건에서 2차 인혁. 94년도에 인혁당 사건이 있고 98년도에 통합당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당은 남로당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이거는 북한과의 연계성은 계속 인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노무현 정부 때 다 뒤집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뒤집힌 게 지금 나오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과의 커넥션이 없는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냐 이것까지 주장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빠른 시간에 사형 선고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너무 사법사변이다 라고 이제 사람이 이제 8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제 재심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지하당 사건 전체 마치 이제 뭐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때 다 이런 모든 지하당 사건들이 조작됐다는 해서 날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갈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 인혁당 재건이 주장은 못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요거는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박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과의 이게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거를 날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네. 그 초특급 비밀 문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야. 김일성의 지령서를 가지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김일성이 했다는 것도 얼마 전에 비밀 문서가 해제됐죠. 근데 아니 그 전에 조금 더 있어. 인혁당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수위가 내줬을 거 아니야.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을 이제 네. 그 수위가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난민전 깃발이 됐어요. 아, 이게 난민전이 뭐의 약칭이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난민전이 북한 인공기 짝퉁으로 자기 깃발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월맹이랑 똑같아. 월맹기가 있고 베트공기가 따로 있었다고. 그렇죠. 네. 똑같이 북한 인공기가 있고 난민적 깃발이 있다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위를 갖고 만든 그 수위를 성유품이네. 성유품이지. 그쪽 기준으로 그러면 누가 빼줬냐 얘가 무슨 커넥션으로. 수위는 원래 어떻게 같이 소각하게 돼 있나요? 도해종 씨 거였죠. 그게 이제 네. 사용당한 도해종의 수위를 핵심. 예, 빼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난민전도 역시 지하당이었습니다. 이제 난민전도 79년도 사건이지. 79년도에 북한의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난민전은. 남침을 뭐 이렇게 청구하는 뭐 그런 글도 아유. 있었고. 네. 사실은 그건, 이제 이게 이제 지하당 사건이라는 게 계속 연계점을 가지고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인혁당이 그렇게 순진무구한 사람들이었으면 거기 그 사건의 핵심 그 도혜종 씨가 1차 인혁에도 걸린 사람 아니야. 네, 맞습니다. 1차 인혁 64년에 걸렸던 사람이라고. 그 사건의 핵심이 된 도혜종 씨의 수위가 그럼 누가 빼줬냐 이거. 그리고 그거 어떤 인맥이길래 그 수위를 받았다 깃발을 만드냐고. 참 놀라운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 아니라니까 이거 돌아가신 분들이. 순진한 분들이 아니다. 이거 좀 여담입니다만은 76년 8월 18일에 그 판문점 영내에서 미루나무 말하자면 절단 작업을 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와서 이 도끼로 장고 2명을 도끼로 네, 찍어 도끼로 죽이고 살해한 이른바- 한국군이랑 미군들도 도끼에 여러 맞아가지고 그때 네. 중상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미군이 중무장한 채 들어가서 미국과 한국군이 중무장한 채 들어가서 그 문제의 미루나무를 그대로 잘라내는 무력 시위를 한 바 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그때 투입됐던 특공대 조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 그 정신을 지금 갖고 있으면 저 양반이 뭐 그 고려 연방제 찬성하고 그래? 대한민국에 종북은 없다라고 거짓말 치고. 아니 젊었을 때 네. 그 기계는 어디다 다 찜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표 보고 무슨 인민혁명당 문제를 사과해라. 또 박 대통령 때 있었던 모든 그 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 좀 떠안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 그거 박바라고 보는데. 그건 박바다. 그 박바죠. 왜 그런 주장하는 그러냐면 사람들이 박바다. 박바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후보를 나는 박근혜라 그럴게. 박근혜를 그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때 뭐 나이가 20대 초반 뭐 이럴 때인데. 네. 아니 75년에 26세지야. 아니 무슨 학자도 아니고요. 역사학자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한 얘기야. 아니 그래도 뭐 호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져라. 그건 74년 8월 이후인데 네.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아버지 혼자 어디 가서 나가게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그게 무슨 놈의 이런 일에 무슨 책임이 있냐고. 장식범으로 따라간 거다. 거의 네. 그렇게 봐야지. 이거. 네. 자,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이렇게 역사적인 공세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대응. 일단 내가 글로도 썼지만은 미래를 담보하는 경제정책, 통일정책에서의 차별화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네. 종북좌파랑 그 싸움은 과거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짜여졌다. 이미. 야당 입장에서 차별할 수 있는 게 과거밖에 없어야 되는데 네. 경제가 똑같이 통일이 똑같아 버리니까 당연히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통일이 뭘 같아.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똑같잖아요. 아니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야당표 찍어.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기 뭐야 그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찬성했잖아. 8월 달에 문재인이. 문재인 씨는 연방제를 노골적으로 찬성하고 나왔죠. 그게 무서운 얘기야. 근데 이제 대북 정책에서 이슈 메이킹을 새누리당이 못하는 거는 아니, 못하지. 아니, 새누리당은 대북 정책을 이슈화시킬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는 날 세우기 싫으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고 저쪽은 공공연하게 기본적으로 퍼주자는 주의인데 남북 경제 무슨 협력체? 통일하고 각이 안 세워지면은 야당에서는 더 세게 과거에 각을 세우게 돼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자, 새누리가 부자 몸조심으로 간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이고 문제가 많다. 그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김성욱 대표가 이 연방제의 문제점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연방제는 네.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3조, 4조에 따라서 현 북한 체제하고 연방제를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건 법원 판결로도 인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방제가 이 북한의 현 체제, 공산 독재 체제, 주체사상 체제하고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인데, 근데 이게 2000년 6.15 선언 안에 들어가 버렸죠, 단어가.
물론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북한은 이 6.15 선언이 결국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6.15 고려연방제 이게 동일한 개념으로 북한은 주장을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많은 대권 후보들이 또 많은 또 정당들이 이런 연방제를 그대로 하겠다, 6.15 선언을 이행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거 문제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게 새로 이슈 메이킹을 해야 되고 새로 쟁점을 어젠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연방제나 6.15 선언 이행하겠다는 여기에서 뭐 적극적인 의지는 안 밝히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제를 만들지 못하고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판을 야당이 버려놓은 거에서 놀다 보니 뭐 결국 과거 문제의 덜미가 지금 잡히는 거죠. 이때 사실은 이제 종북 좌파 문제나 아니면 이제 북한 체제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판을 키우자. 이렇게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결국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역사의 평가 문제지 박근혜 씨의 책임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이번에 그 윤상현 의원이 그거 질렀잖아요. 그 오길남 박사 문제 국회 청문회 열자. 아무도 캠프하고 다녀서 그냥 공이 없는 지르고 거네.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이 이슈로 들어오면은 과거사 할 게 뭐 그냥 그걸로 붙는 거지 그대로. 저 싸움을 피하니까 자꾸 과거로 후퇴하는 거고. 후퇴를 하면 그럼 과거랑 똑바로 싸우냐? 안 싸우죠. 대충 사과로 넘어가라고. 재밌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아까 이번에 백모님이 아마 쓴 것 같은데 대선 주자의 역사적 인식은 명확해야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나는 역사인식을 버려라라 그랬어. 역사 차라리. 인식을 유승민인가? 역사 인식을 바꿔라. 자기 대선 주자의 그냥 나가란 얘기예요. 대선 주자한테 역사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는 나는 차라리 나가란 버려라. 왜 얘기지. 그러냐면 대한민국 주류 제도권이 언제 역사인식이 있었냐. 그건 있는 척 코스프레 하지 말고 차라리 버리고 가라.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긴다. 역사 평가에 대한 싸움은 다 바깥으로 바깥에서 일어나게 다 내던겨 버려라. 차라리 그게 낫다. 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네. 다 됐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김성욱 대표는 아무래도 한두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상황. 재밌네요. 네. 아니, 재밌어. 이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아까 네, 뭐, 아니, 소송 얘기도 소송 나오고. 얘기도 돈 뭐, 네. 얘기도 아주 유익한 얘기가 돈도 많아요. 좀 생기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얘기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저격수다가 실용 법률. 자, 변 대표부터 마무리 발언하고 일단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문재인 당선되는 거하고 이정희하고 딱 두 개가 동시에 생중계됐는데 인터넷상에서 네. 제가 이정희를 본 이유가 소송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 핵심 같아요. 난 이번 대선 때 완전히 이 친노 정북에서 정권 잡으려고 그냥 멀쩡한 지들 볼 때 멀쩡한 애들, 우리 기준으로는 또 정북이지만 자기들 볼 때는 똑같은 애들 아니에요. 그냥 아예 아작을 낸 애들이 죽어줘야 되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거 공포지. 그렇지. 남을 누려서 죽일 때는 네.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어요. 살아났다. 칼을 들고 나타난 건 이정희가 지금. 이게 의외로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동진당? 이 칼로 문재인을 네. 칠 수도 있고 무서워서 문재인이 다시 이정희를 손잡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문재인 쪽에서 악재가 벌어진다. 아, 동진당 구당권파가 구당권. 말하자면 그냥 이제, 죽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냥 죽지 않고 하나의 변수가 아니요, 되고 구당권파가 이제 신신당권파야. 신당권파. 네. 자, 그렇지. 예. 박성희 그렇지.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이요. 네. 신신당권파가 마무리 발언. 아니, 그거, 나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 대선이 역사전쟁이 돼버렸다고. 지난 한 1, 2주일 사이에. 그렇죠. 근데 이 역사전쟁은 내가 보면은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새누리는 우리나라 주류제도권 전체가 역사에 대한 평가나 역사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류제도권의 뿌리가 뭘 평가해서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정해진, 세팅한, 정해준 가치를 성실하게 수행한 기능적 충직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이게. 레일을 깐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위를 달려가는 거다. 아니지, 그게 아니라 레일이라기보다 측량기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측량기사랑 설계자가 따로 있는 거고 설계도 딱 받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설계도는 2장 나온 거야. 첫 밑그림은 딱 이승만 대통령이 좋고 그 위에다가 증축하는 거는 이제 증축이라 박정희 이제 네. 건물을 이승만은
토목 토목공사. 설계도를 준 거고, 그리고 토목공사 했지. 박정희는 건물 설계도를 준 네. 거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계속 증축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계속 기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집단은 아니었다고, 주류제도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걸 제대로 가치평가 제대로 할 정신적 역량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해라 이거야, 잘. 그러니까 괜히 뭐 역사평가 이런. 그렇게 뭐하러 말려드냐 이거요. 아, 자기들이 무슨, 아니, 새누리 그때 누구야? 공보위원, 누구지? 무슨 홍보 대변인인가가 민혁당 때 뭐 얘기하길래 난 새누리당이 공화당인 줄 알았는데? 법률적으로 새누리당과 공화당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75년도 공화당 혹은 유정회가 아니잖아, 새누리는. 그게 자기가 왜 얘기해? 당 대변인이. 알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나 당사자 아닌데요. 라는 걸 정확하게 점잖게 표현하고 빠져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게 너무 극과 극이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역사 해석에 관해서 물기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갈등을 좀 사회적 분위기와 갈등 대립을 좀 완화시키는 것에 신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 싸움이 자기 싸움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된다 이거요. 네. 그 싸움 누가 싸워야 되나?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싸워야 돼요. 자, 저를 전사로 만들어 주셨고요. 김성국 대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뭐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대선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는 정치 세력인데 보수정당이 안보, 통일, 법치 이 세 가지 이슈 포기하면은 그러면 보수정당이 다른 야당하고 이제 칼라의 차이가 없죠. 이 역사 문제로 자꾸 함몰되는 거는 치욕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제기되고 대응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어려운 게 뭔지 7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북한 2,400만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족 7천만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가 없죠. 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이 버르는 판에 빨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역사적인 논쟁의 불꽃 하나 지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은의 생물학적 후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자산인 왕위까지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정은에게 6.25 남침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은 있는지, 고난의 행군 시대를 포함한 대량 아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얼마나 자유로울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저격 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